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그 첫날부터 달아올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미디어데이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한동훈 두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안 후보도 계엄에 함께 사과하자며 사실상 탄핵 반대파를 겨냥했습니다. 일주일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첫 소식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 오른 후보들이 손을 맞잡습니다.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구호도 외치며 화기애애합니다. 자, 21세기 선진 대한민국 함께 앞으로! 하지만 장외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두 후보를 향해 선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야 이당 저당 돌아다니는 게 워낙 많으니까 탈당하고 출당하는 건 별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도리는 아니다. 저는 이당 저당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맞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0년 그게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입니다. 시체에 칼질하겠다고 덤비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경선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안 후보는 SNS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며 사실상 탄핵 반대파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4강 레이스 기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과반 확보로 결선 없이 끝내겠다는 캠프가 많아 후보 간 신경전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번 2차 경선 백미는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1대1 맞수 토론입니다. 이 각자 80분간 맞붙을 그 상대를 오늘 지목했는데요. 자, 내일 첫날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그 다음 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지목하면서 끝장 토론이 예고돼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1대1 맞수토론 첫 번째 지명자인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뒤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계엄이나 탄핵 이번 선거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두 번 다 중간에 그 질문들이 다 끊겼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고. 예. 금요일은 저희 둘이 하는 걸로.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예.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1대1 맞수토론은 토론당 80분씩 진행됩니다. 두 번 지목당한 한동훈 후보는 본인 몫을 합쳐 총 240분간 토론을 하게 됩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각각 2회, 지목을 받지 않은 안철수 후보는 1회만 토론합니다. 지목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두려워하셔서 1대1 맞수토론은 내일과 모레 오후 4시 채널A에서 생중계됩니다. 내일은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토론이, 모레는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리턴 매치가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동맹의 심장으로 불리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았습니다. 내일 저녁 미국과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선 겁니다. 내일은 국회가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 2+2 통상협의를 하루 앞두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영남 일대 산불 진화에 미군 헬기와 장병들이 투입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 대행은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It really helped to establish an everlasting bond between us and the people we're here to support and defend. 한 대행의 군부대 방문은 지난 1일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한 대행은 군부대를 찾을 때마다 본인을 예비역 육군병장으로 소개하며 장병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한덕수입니다. 제 군번은 1216-8724입니다. 한 대행은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을 포함해 한미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을 둘러싼 대선 출마 요구는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와 또 그 야당의 횡포에 저항해서 싸우면서 맷집이 커졌다 이런. 46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은 국회에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내일 국회 시정연설과 한미 통상협의를 마무리한 뒤 출마 여부를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규제, 조갑제 등 보수 농객들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경제에 집중하겠다며 친일파 과거사 문제를 일단은 덮고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그제 정규제 전 한국신문 주필, 조갑제닷컴 대표와 만찬을 했습니다. 정전 주필은 이 후보가 이념보다는 경제에 집중하겠다며 과거사 관련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그래서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선 친일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친일 청산 문제는 여전히 우리 현 시대에도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전 주필의 발언은 중간 생략이 된 것이라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제기하는 색깔론 공세에 대해선 지난 총선 민주당 내 극좌는 정리됐다는 말을 이 후보가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극좌 세력들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탈락하지 않는 7명에 대해서는 공천을 통해서 교체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의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명랑한 사람입니다. 쾌활한 분이라서 그러니까 천승이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딘 것 아니냐. 이 후보는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그리고 개헌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 저는 그 경제 개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김경수 후보도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개헌 논의하면요. 지금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 함께 개헌 논의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관해선 두 후보 모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매트가 깔려 있는 사회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사회 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론이 좀 많아요. 지금은 좀 성급하다. 지금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우클릭 감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감세 이야기만 하면서 약간 포퓰리즘적인 이런 접근을 해서는 국민들에게 자칫하면 희망 고문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마지막 경선 후보 토론회를 엽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네, 국민의힘 4강 경선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안철수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4강에 이제 합류를 하셨습니다. 4강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4강에 합류한 배경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당에서 올라오면서 좀 덕을 봤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예. 저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예. 저는 그런 판단이 4강에 진입하게 된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선 경쟁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은 중도 성향에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 이공계, 기업가 출신 강점들이 많은데 지지율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제일 좀 4명 중 낮은 걸로 나오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지난 4월 10일, 11일 날 세계일보와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그 경쟁률을 보면은 저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또 제가 10%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11%, 오차 범위 내로 세 사람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낮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길 수 이번에 4강에서 이제 결승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제 어차피 토론하시면 또 비판 얘기도 나올 테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공격 포인트로면 4번째 대선 도전 3번 실패했으면 어느 정도 그 나온 거 아니냐, 뭐 견적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무소속 또는 제가 창당을 해가지고 저기 당을 만들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후보 단일화를 해서 우리 당을 여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로를 저는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대 후보는 자꾸 탈당한 걸 가지고 무슨 뻐꾸기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데 당적을 많이 옮긴 거는 좀 한계인 겁니까? 당적을 옮긴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창당한 당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옮긴 게 아니라 창당을 하신 거다. 창당을 한 겁니다. 그럼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창당을 한 것은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이제 마치 창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옮긴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팀 오브 라이벌스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내각에 서로 임명해서 하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경선 중에 3명의 후보를 내각에 임명한다면 어느 자리에 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임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정말 그 총리역에 참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그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 계속 그 일을 하시면 오히려 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더 잘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노동부 법무부 장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만약에 반대로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돼서 내각에 같이 가자 그러면 가실 겁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상대로 김문수 후보를 지목하셨어요. 내일인데. 왜 김문수 후보를 지목하셨습니까? 사실 이 반탄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봉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입장 표명 내지는 사과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토론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면 우리 당은 오히려 이런 그 민주당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면서 다른 후보 3명에게 같이 사과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단일화나 인수위원장 하면 안 후보님께서도 뭐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자유로우신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발표를 할 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릴 때 그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자,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빅텐트 대상에 이준석 후보와도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과거 인연도 있긴 한데 이준석 후보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반 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예. 정말로 바람직하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또 이준석 후보 같으면 저와 같은 이공계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이런 이공계 관련한 또는 AI 관련한 예. 그런 토론도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그리고 또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공계 말씀하시니까 사실 한동훈 후보도 탄핵에 대해서 같이 찬성하시고 했는데 검사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검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로 보면 항상 그전 대통령과는 다른 타입의 대통령을 계속 선출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치 경력이 부족한 그 검사 출신으로서 3년 만에 실패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이어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을 뽑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경험이 짧은 거를 문제를 얘기하신 정치 경험도 짧고 예. 그리고 또 같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이너스인 셈이죠. 네. 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소 결승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비결이 어떤 지금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그 나머지 세 후보가 있습니다만 예. 두 후보는 탄핵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국민 6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서 예.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자유롭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 2기 정권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도덕성 면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 면이나 예. 또는 대구 코로나 봉사를 직접 하면서 했던 그런 행동력, 실천력 면에서 예.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이 대법원의 속도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심리 이틀 만인 내일 곧바로 2차 심리를 합니다. 이례적인 속도라는 게 법원 안팎의 공통된 평가인데요.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1차 심리를 열었던 대법원. 2차 심리 날짜를 내일로 예고했습니다. 1차 심리 이틀 만에 2차 심리를 열기로 한 겁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심리일을 통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잡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인 심리를 사흘 새 2번 여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이런 재판 일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단 나야 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하루 만인 어제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 오후 바로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일정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대법관들도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 후보 사건 처리가 최우선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재판 심리를 진행하면서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인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당 차원 대응으로 수위를 높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무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이 후보의 2심 무죄가 뒤집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당이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니 당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나라며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 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법관들이 꽤 있다며 후보 등록 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민주당은 이 대법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가도에 일단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전까지 확실히 꺼졌다고 생각했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뺏는 유죄 선고를 했지만 지난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선 출마에 발목 잡힐 리스크 털어냈다는 게 민주당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1차 심리 이틀 만에 다시 2차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곧바로 출마길이 막힐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 전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 이 후보 자격 논란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2년 반이나 걸렸거든요. 그런데 대선까지 이제 40일 좀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법원 재판의 성격을 좀 감안해 보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판은 통상 법률심으로 불리는데요. 사실심이라고 부르는 1, 2심과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을 불러 법정에서 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의견서와 답변서 검토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일정을 조율할 일도 없으니 재판의 공전이나 지체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2020년 대법원 선거법 3심도 전원합의체 회부 한 달 만에 선고가 난 전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니까요. 헌법재판관 8명 의견 모으는데도 몇 개월 걸렸잖아요. 대법관은 12명이거든요. 여기 의견 모으려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유무죄를 정합니다. 대법관 12명 중 7명 이상만 의견이 합치되면 법정 의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2020년 대법원 판결도 대법관이 무죄 7명, 유죄 5명으로 갈린 상태에서 선고가 났었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을 따지고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결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만 따지면 된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재판 쟁점으로 법리를 뭘 따져야 하는 겁니까? 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후보가 사실관계에 대해 말했는지 의견이나 인식을 표현한 건지 따지는 건데요. 이 후보의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로 뒤집었거든요.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인식에 불과하다며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 재판 경력을 가진 대법관들인 만큼 이 후보 발언을 사실관계 언급으로 볼지 의견이나 인식 표명으로 볼지 정리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이 대법원의 속도전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요. 선례 없는 절차와 빠른 진행 속도에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 최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꼽은 12명의 유력 후보군에 유흥식 추기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으로 평화와 대화를 모색하는 인물이란 평가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선정한 차기 교황 후보군에 유흥식 추기경이 포함됐습니다. 교황 선출에 참여하는 130여 명의 추기경 중 유력한 12명을 선별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흥식 추기경의 자세한 이력과 함께 북한을 4차례 방문했고 평화와 화해의 대화를 모색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서구 출신이 대부분인 교황청에 2021년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발탁되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 예능에서 개혁을 위한 교황의 요청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주교님이 좀 오셔서 이 분위기를 좀 더 친교적이고 가정적이고 좀 우는 분위기를 좀 바꾸면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3일 뒤에 당신 개인 비서를 또 보내셨어요.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사제 서품도 받아 이탈리아어와 영어에 능통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부터 옆에서 보좌한 측근으로 교황 방북을 위해서도 꾸준히 애써왔습니다. 분단 현실을 특별히 안타까워하시며 당신께서 직접 북에도 갈 의향이 있다고 하셨을 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교황 선출 콘클라베는 추기경 3분의 2 다수결이 나올 때까지 밀실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로 불렸던 교황, 그가 남긴 유산은 $100, 우리 돈 14만 원 뿐이었습니다. 청빈한 삶의 마지막 길을 전 세계 추모객들이 배웅했습니다. 바티칸 현지에서 조은하 특파원이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식 후 묻힐 이탈리아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앞. 아직 장례식까지 나흘이나 남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몰려 긴 줄까지 생겼습니다. It was hope because if you think what he told on Sunday when it's Pascha was Easter was he told about peace. 어제 입관식을 마친 교황의 유해는 오늘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황의 유해가 조금 전 대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일반인 조문이 시작되는데요. 교황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기 위해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We were up near the front and the left where the body of Papa Francisco came by. It was very moving. We were just overcome with grief and joy at seeing his body pass by. 교황이 선종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바티칸 현지의 추모 분위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생전 청빈한 삶은 재차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는 교황의 유산이 단돈 $100, 우리 돈 약 14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많게는 우리 돈 800만 원이 넘는 추기경의 월급을 거부하고 12년간 무보수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십자가 대신 낡은 십자가를 착용하고 11년 전 방한 때도 고급 세단이 아닌 소형 차량을 이용하는 등 검소함을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que dio todo su amor hacia la humanidad. Y como dijeron aquí en la homilía, es el Padre de la Misericordia, el Papa de la Misericordia. 교황청은 현지 시각 26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조반니 바리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 주재로 장례식을 엽니다. 바티칸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네, 내일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투톱들이 처음 만나 통상협의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이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강조하며 미국 측 압박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에 앞서 안 장관은 협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국익이 걸린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바톤을 이어서 우리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이 준수 의무가 있는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아닌 그전 논의 단계인 협의라고 강조한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요청에 따라 얘기를 듣고 예비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 후 상호 효과 분석까지 거쳐야 공식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속도를 내며 밀어붙여도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제정세 협상 상황을 봐가면서 조선업, 항공 분야, 미국과 한국이 서로 밀당을 할 게 굉장히 많고 협조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국 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펼쳐질 2+2 통상협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9시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찾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초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초청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의 초청을 수락해 방한할 예정이라며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건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한미 차세대 정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 정용진 회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J to all of the sponsors of Build Up Korea, thank you for having the courage.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그룹 등 국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 2+2 통상협의 등 한미 양국 간 관세 논의가 본격 시작된 점을 볼 때 조선 분야나 알래스카 LNG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속내가 뭔지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건 현지 시각 어제.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돌연 대중국 관세 145%의 조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at's true. 145% is very high, and it won't be that high. It's not going to be that high. It'll come down substantially, but it won't be zero. It used to be zero.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부터 총 5차례 대중국 관세를 발표했는데 현재 145%까지 관세율을 끌어올리며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가 대중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중국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이 역시 자제할 뜻을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mention COVID. We're going to be very nice.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중무역 전쟁 열기를 식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관세 폭격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이 예상외로 움직이지 않자 트럼프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대화의 창은 열어놨습니다. 威胁讹诈在平等尊重互惠的基础上同中方对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투자 행사에 참석해 가까운 시일 내에 미중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와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업무를 줄이고 기업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불리던 머스크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서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돌연 다음 달부터 본연의 일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n next month, in May, my time allocation to Doge will drop significantly. I'll continue to spend, a day or two per week. I'll be allocating far more of my time to Tesla.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임기는 현재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부는 특별 공무원으로 임기는 다음 달 말 끝납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복귀로 보이지만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복귀 배경에 대해 많은 투자자와 분석가들이 정부 일을 그만두고 회사 경영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과 연방정부 예산 삭감 등 트럼프와 함께 정치 행보를 하는 사이 실제 테슬라 실적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1분기 테슬라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했고 자동차 사업 매출도 20% 줄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매체 CNBC가 최근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테슬라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47%에 달했습니다. 외교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도 반감을 사 세계 곳곳에서 테슬라 차량 테러와 불매 운동도 이어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현지 시각 어제도 뉴욕에선 환경운동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테슬라 매장을 찾아 테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30대 남성이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한 명이 숨지고 직원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선 사람을 해쳤다, 내 위치를 추적해보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습니다. 벽을 짚고 있는 남성에게 테이저건과 3단봉, 방패로 무장한 경찰관이 다가가더니 체포합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북구 마트 매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40대 마트 직원을 다치게 한 남성입니다. 남성은 마트에 진열된 흉기의 포장을 뜯어 난동을 벌였는데요. 가게 앞 매대에 놓인 과자 사이에 흉기를 두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게안에서는 수술대에서 수술을 이렇게 뱅채 마시더래요. 마시고 나서 여기 있는 여기 포장지 뜯어서 갑자기 매달렸어요. 남성은 범행 직후 112로 전화를 걸어 내 위치 추적을 해보라고 한 뒤 사람을 해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3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남성은 태연히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담배 하나 피우고 갑시다. 여유롭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자체가 너무 경악스러웠다. 남성은 손가락 골절로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남성은 환자복 차림에 수액을 맞으며 병원을 나선 다음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범행 직전까지 마트 매대에서 술을 꺼내 마셨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의사가 나를 해치려 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겁이 나 다른 사람을 해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여성 등 피해자들과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계획범죄 여부와 정신질환 이력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를 든 채 4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는데요. 결국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단 7초 만에 체포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승용차 주위로 경찰 특공대원들이 모여듭니다. 구호에 맞춰 특공대원들이 차량 앞쪽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유리창을 망치 모양 파쇄기로 깨트려 문을 열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끌어내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남성의 등 뒤로는 특공대원이 조수석 쪽에서 쏜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 전력선도 보입니다. 사진 번호 체크합니다. 살인 혐의를 금고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남성은 전날 인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곳 서울대공원 앞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남성은 차량 안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 위협을 하며 4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제압 연습을 마친 경찰 특공대는 작전 개시 7초 만에 남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성은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로 상처를 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시속 130km로 시내를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순찰차가 접근해보니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차를 명령하는 경찰. 운전자는 길 한가운데서 방향을 틀더니 역주행을 하며 달아납니다. 거침없이 인도로 올라타고 좁은 골목 사이를 누비며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폭주에 놀란 차량들이 다급히 멈춰섭니다. 순찰차가 시속 130km 넘는 속도로 뒤따라가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3km 넘는 추격전 끝에 겨우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데 성공합니다. 질주하던 오토바이는 뒤를 쫓던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인 16살 A군.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등록 비용과 보험료 등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등록 상태였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무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주를 했던 것이고. 경찰은 A군의 면허를 정지하고 난폭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잇따른 땅꺼짐 사고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 공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은 제대로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강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사거리 인근 영동대로 지하에 대규모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1년 3월 첫 삽을 떠 현재 지하 5층 깊이까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하 35m 깊이 굴착 현장입니다. 하중 600톤을 견딜 수 있는 버팀보가 5m 간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 지하 굴착 공사가 땅꺼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서울시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가운데 40% 이상이 지하 공사 부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하 20m 깊이까지 토사 변화량을 탐지할 수 있는 지반 치마 관측망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지표2가 레이더 탐사, GPR 장비는 탐지 깊이가 2m 안팎에 불과해 새 기술을 도입하는 겁니다. 강동구 땅꺼짐 사고 현장과 가까운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 우선 설치합니다. 하지만 시 전체의 땅꺼짐 위험도를 분류한 위험지도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수의 흐름 같은 것을 반영한 완벽한 지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신 서울시내 철도공사장 5곳과 우선 점검 대상 50곳 등에 대해 GPR 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에코레더, 에코퍼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좋아 친환경이지 실제로는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 제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패션업계의 상술,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가 파헤쳐봤습니다. 백화점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활용이라는 의미의 리사이클과 친환경 소재가 사용됐다는 에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친환경이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자 업체들이 앞다퉈 에코를 내세워 마케팅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니까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낙하산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페이크 레더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요. 일부 제품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에코 레더나 에코 퍼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천연 가죽을 얻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없지만 주로 합성 화학물인 폴리에스터 등으로 만들어낸 인조 제품이다 보니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료 자체가 화석 원료로 추출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그리고 공정 중에 물 사용 그리고 가공 공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생산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버려진 후에도 문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은 인조가죽 자켓입니다. 해져서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든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조가죽이 떨어진 데다 내구성이 약해 재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수출도 어렵고 재활용도 어렵고 이거 가지고 업사이클링해서 뭘 만들기도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타락되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행위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의류 자체를 재활용하거나 폐플라스틱이나 톱밥 등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제품이란 설명입니다. 환경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을 표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법규 강화와 철저한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30살의 중국계 미국인이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에 올랐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굴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에서 헤드폰을 끼고 DJ 활동을 하는 것부터 파티에서 유명 팝스타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전형적인 IT 기업 수장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자수성가한 여성 억만장자를 발표했는데 30살의 중국계 미국인 루시거가 자산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7,700억 원으로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1억 8천만 장이나 되는 현재 최고 여성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최연소 억만장자에 오른 겁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21살에 공동 창업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케일 AI의 기업 가치가 최근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회사를 떠난 후에도 약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의 자산이 1조 7천억 원을 돌파한 겁니다. In around second grade, I started learning to code. So I was making bots and then just like using these bots to get rare items and Neopets on like the actual site and then reselling them on forums. 포브스는 회사를 떠난 뒤 그가 세운 두 번째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도 2천억 원을 넘기는 등 전체 자산을 다 합치면 2조 원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루시건은 재산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 서류상의 가치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저출생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초등학생이 모두 오후 3시에 하교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오후 1시쯤 하교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로 교문 앞이 북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공립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직후 하교합니다. 정규 수업 후 진행되는 돌봄 교실에 선발되지 않으면 하교 후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교 시간이 너무 빨라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전학년 3시 동시 하교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돌봄 교실이 아닌 오후 3시까지 모두가 정규 수업이나 예체능 수업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수업질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현재 시간을 유지를 하면서 학습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게. 민주당은 늘어나는 수업 시간은 정교사를 충원하거나 방과 후 교사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지난 대선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녀가 18살이 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태어나 1살까지 월 20만 원, 2살부터 17살까지는 부모가 최대 10만 원씩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천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어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 입학금 등 목돈이 필요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저금한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등록금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약 8조 5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좌 가입자 숫자가 많아지면 정부 재정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가입하는 사람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텐데, 그러니까 자녀 수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준다라는 거잖아요. 또 저축 여력이 있는 부모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진심을 들어보는 나는 후보다. 그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탈출 국민 모습 나는 후보다 김문수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상황이잖아요. 경선을 마칠 때쯤 되면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로 컨벤션 효과, 수직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경험해 본 사람이고요. 저는 노동조합하고 우리 집사람도 노동조합하고 저는 처가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또 호남에도 제 사위 처갓집하고도 가깝습니다. 좌우, 동서, 노사, 빈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는 어느 당에서 오셨죠? 나라를 구국하고자 하는 매우 뜨거운 열정으로 광장에서 외치고 또 그 결과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영혼이 더 맑아져 버렸어요. 봉천동 산 밑에 사는데 뭐 산이 가까우니까 공기도 맑고 또 나이가 드니까 더 영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영천군 전체는 늘 수석을 했기 때문에 유학을 간 거죠. 계엄 해제된 다음에 노동조합 위원장 하다가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할 정도로 공장 생활을 7년 했는데 감옥에 2번 이렇게 갔다 오면서 아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청첩장이 없었고요. 이때는 뭐 하객도 전부 이건 노조하다가 그때 서울대 입구에서 조그마한 책방을 할 텐데 이때 우리 딸 동주를 낳았어요. 가난과 해고와 또 많은 그 형사들이 계속 와서 감시하고 그럴 때 그래도 저는 늘 희망이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후보님만의 강점,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뭐 고발당하거나 재판받거나 제 측근이 의문사를 하거나 제 측근이 구속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요. 뭐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제가 2살이 적어요. 제 아내 보고 그런데 저는 세븐틴이다. 네. 저는 항상 17살의 젊은 그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고 조금 철은 없겠죠. 갈고 닦아야 됩니다. 1분 정도 하면은 60-70개씩 그냥 해버릴 수 있죠. 저는 태권도도 배우고 네. 합기도 이런 거 배우기 때문에 발차기도 하죠. 발차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실례만 안 되면 지금 할까요? 발을 상당히 안 해요. 이렇게. 네. 후보님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자유 통일이 되고요. 남북한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대한민국. 제가 꼭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대한민국 위기 탈출 국민 말씀 김문수.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똑똑하다고 칭찬했습니까? 우리말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이 한 후보 향해서 똑똑한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럼? 이 얼굴 마주 볼 땐 덕담을 주고받더니 없는 곳에선 진짜 속마음 나왔습니다. 홍 후보님, 한 후보님 칭찬 좀 해주시죠.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장난꾸러기
좋죠. 비상계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건 건 깐죽대고 사사건 건 터집 잡고 배신자는 배신자. 자, 내일 맞수 토론에서 맞붙는 안철수, 김문수 후보 사이는 어때요? 네, 김 후보가 안 후보에 대한 칭찬을 잔뜩 했는데요. 또 잘 들어보면 분명 칭찬인데 칭찬 같지가 않더라고요. 김 후보님이 보시는 안 후보님의 장점은? 안철수 후보님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안 하시고 또 안랩을 장설하시고 또 안랩을 안 하시고 또 정치도 하세요. 근데 앞으로 또 무엇을 더 하실까? 그런 점에서. 네, 안철수 후보는 지목을 받지 못한 거죠. 네, 안 후보는 나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요. 내심 안 후보가 자신을 지목해주길 바란 후보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대단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내 후보가 누구를 모시려고 경쟁을 합니까? 네, 어제 8강에서 4강으로 좁혀지면서 네 후보가 탈락했죠. 그 후보들 모시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당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려고 지금 나경원. 미래전략 부총리로 괜찮을 것 같다고. 나경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인지도도 높으니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캠프로 갈까요? 이 나의원을 꼭 모시고 싶어하는 후보 또 있던데요. 어제 연락을 한다는 거는 상가집에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라 하는 얘기는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자를 드렸고 아직까지 통화는 못했습니다. 위로도 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8강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이 후보는 종착지가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양양정원 통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도체 양향자 후보님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들뜨고 기쁜데요. 이번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보다 이준석 후보를 택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홍준표 후보인데요. 이 한대행엔 싸늘한데 이 후보에겐 따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만하십시오. 뭐 말이나 되는 질문을 하면 내가. 나는 한덕수 대행의 고려의 대상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전화 왔습니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빅텐트에 한덕수 대행은 선을 긋는데 이준석 후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네요. 네, 속사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대행이 빅텐트로 들어오면 자신의 경쟁자가,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면 자신의 지원자가 될 거란 거죠. 이준석 후보가 도울까요? 단일화할까요? 실제로 홍 후보는 이 후보의 합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평소 홍 후보와 친한 이 후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당대표를 정치적 살인하려고 달려들었던 거 아니냐. 지금 와가지고 말 몇 마디로. 떡줄 사람 생각도 안 낸다지만 내일은 또 옆에 누가 설지 모르는 게 정치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모레 찬공기가 밀려와 열기가 한풀 꺾입니다. 이후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무난합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청주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5도까지 오릅니다.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말마다 비가 와서 아쉬우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은 모처럼 전국이 맑겠습니다.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